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부가가치세 실무 이론 6번째 단원 매입세액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매입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납부세액 체계산, 기타 공제까지 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어 보고자 합니다. 비록 쉬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이론보다는 실무와 실습과 조금 연결해서 했을 때 학습 효과가 높은 과목이긴 하지만 최대한 한번 집중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출발합니다. 자, 먼저 보실 내용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정산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안분이라는 용어도 있고 정산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 안분과 정산은 같은 내용입니다. 안분이 이해가 되면 정산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안분이나 정산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납부세 재계산까지도 연결해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용 살펴보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공통으로, 자, 우리 사업장이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을 때 이 과세와 면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과세도 쓰고 면세도 썼을 때, 매입했을 때 과세는 상관없지만 면세에 사용되는 부분, 우리 면세는 완전 면세가 아니라 불완전 면세니까 영세율과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면세에 대한 부분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가 앞 시간 불공제 매입세액 학습할 때도 면세관리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관련된 내용에서 이론적인 내용도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신다, 집중해서 듣는다면 내용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도 있고요. 정산도 있는데 앞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안분이 이해가 되면 정산은 할 게 없다,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안분은 예정신고 때 하는 것을 안분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확정신고 때 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통매입세, 이 공통이라는 말 자체가 과세와 면세에 같이 쓴 건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이나 정산이란 걸 하셔야 된다. 어떻게? 예정 때 하는 걸 우리가 안분이라고 하고 확정 때 하는 것은 정산이다 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이 존재할 때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즉 16번 안에 보면 50번 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있지만 공제 못 받는 항목 중에 보면 51번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면세사업분, 면세에 관련된 것은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정신고 때 안분을, 확정신고 때 정산을 제대로 해서 이 51번 안에 금액이 반영이 된다면 공제를 못 받는 세액이 계산이 되고 매입세액이 정확하게 나타날 건데 이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과세 쪽이 아니라 어느 쪽이, 면세 쪽이 공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할 거고요. 이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울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안분과 정산에 대한 바로 뒤에 할 납부세액 재계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향후에 학습할 신고서 수기 작성 부분과도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론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이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이 부분이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된 내용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택시 사업도 있고 버스 사업도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택시는 과세 사업에 해당하고요. 버스는 면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겸영사업자, 겸업사업자가 되겠네요. 왜? 과세사업도 있고 면세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과세사업에 쓰기 위해서 내가 재화를 매입할 수도 있고 면세사업에 쓰기 위해서 재화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과세 사업에 쓰려고 재화를 매입했다면 과세 매입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면 되고요. 면세에 쓰려고 매입했다면 부가정제 못 받으니까 불공제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세 따로, 면세 따로 매입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 과세와 면세 같이 쓰기 위해서 매입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 공통 매입세액은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공급가액 1억이고 1,000만원이 부가세인 재화를 매입했다. 공통 사용 재화를 매입했다. 이게 두 개다. 두 개 매입해서 과세 하나, 면세 하나. 그럼 전혀 문제가 없다. 과세 매입 하나, 불공 매입 하나 처리하면 되지만 과세랑 면세랑 같이 쓰기 위해서 매입했다는 거죠.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 공통 사용 하기 위해서 매입한 공통 매입세액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걸 안분과 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예정때 작업을 하면 어떻게? 안분이라 부르고 확정때 작업을 하면 어떻게? 정산이라고 부른다. 근데 안분이나 정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과세사업에서 쓰기 위해서 매입한 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면세사업에 쓰기 위해서 매입한 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분과 여기는 이 과세분과 여기는 면세분을 굳이 나누어서 공제 가능한 것과 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과세 쪽은 공제가 가능하고 면세 쪽은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배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내용을 보면 우리 회사가 과세 매출이 6억이 그리고 면세 매출이 4억을 차지한다. 바꿔 말하면 공통사용재화를 매입을 해서 과세에 얼마나 쓰고 면세에 얼마나 쓰는지를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세 매출액 기준에서 잡아낸다라면 이 사용재화를 매입해서 과세는 6억의 매출이 면세는 4억의 매출이 그럼 전체 10억이죠. 10억 중에 과세가 6억, 면세가 4억이라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세분 비율이 60%를 그리고 면세분 비율이 40%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면세 비율이라고 합니다. 총 공급가 중에 면세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를 판단해서 과세와 면세를 60%와 40%니까 공급가액 1억 중에 과세 쪽이 6천, 면세 쪽이 4천. 결론은 부가가치세는 600만원과 400만원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면세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면세 비율은 총 공급가 중에 면세 공급가가 얼마 차지하냐라는 건데 저희는 총 공급가 10억 중에 면세가 4억이었고요. 따라서 면세 비율이 40%를 차지합니다. 결론은 60%에 해당하는 이 6천만 원에 대한 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 거고 40%인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건 부가공제를 받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과세분 이건 공제가 가능하고요. 면세분은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분계산이나 정산을 한다. 그럼 결론은 안분계산이나 정산은 왜 한다라는 겁니까? 이 면세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분계산은 예정신고 때 하게 되고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공통매입세액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우리 좀 전 자료로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1억을 가지고 나눈다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기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이 10억이었고요. 그 중에 면세가 4억이었습니다. 면세 비율이 40%죠. 4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정산 때, 확정 때 한다라면 뭐가 문제가 되냐? 공통매입세 곱하기 총 공급가분의 면세 공급가는 똑같은데 뒤에 기불공제된 매입세액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확정은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요. 안분은 예정 때는 예정 자료만 쓰지만 정산인 확정 때는
예정기간과 확정기간을 합합니다. 즉, 이 공통매입세액은 예정확정의 플러스고 총공급가나 면세공급가도 예정확정의 플러스다라는 거죠. 1기람 1기, 2기면 2기 전체 금액을 계산하고 1기에서 계산된 금액, 예를 들어서 1기에 공제 안 되는 금액이 뭐 40만원 나왔다, 아닌데 400만원 나왔다 라고 가정한다면 확정 때는 예정 확정을 포함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예정 때 공제 못 받은 금액을 확정 전체 계산한 금 1기 전체, 2기 전체 금액에서 차감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분과 정산이 많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분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둘 다 해주면 감사하겠죠. 분명히 안분은 예정 자료만 쓴다라고 한다면 정산인 확정 때는 예정도 쓰고 확정도 예정을 포함해서 예정 확정을 같이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이 공통매입세액은 어느 쪽이 어느 만큼이 과세 쪽이냐, 어느 만큼의 면세를 구분해서 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면세 부분을 계산해서 부가세공제를 못 받는 걸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건데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을 배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를 못 받는데요. 이 면세가 5%가 안 된다. 5%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건 면세가 없다. 다 과세로 처리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일 때도 안 해도 됩니다. 자, 두 가지 추가 한번 해본다라면 분명히 면세 비율이 5%가 안 되면 계산 안 해도 된다라고 했죠. 근데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다. 매입세액이 500 이상이라면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크다라는 거지. 그런 경우는 면세 비율이 5%가 안 돼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또한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이라는 건 공급가액 50만 원이죠. 50만 원이면 부가세 50%이고 5만 원이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저희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그 응시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5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뭐가 5만 원이고 뭐가 50만 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공급가액을 기억하건 세액을 기억하건 하나만 기억하면 될 거 아니야. 세액이 5만 원이고 공급가액 50만 원이고 공급가액 50이면 세액은 당연히 5만 원이니까 저는 세액을 추천합니다. 네. 5%에 5만 원. 5%에 5만 원. 신규 사업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재화이다. 내가 뭐 신규 사업자가 바로 공급하는 이 자산의 매각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면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전체를 다 매입세액을 공제해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분 계산 관련 예제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네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공통매입세액이 얼마이면서 500만 원이면서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조금 조심할 건요. 분명히 문제상에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이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세비율이 몇 프로요? 3%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안분계산의 배제 사유에 면세 비율이 5%가 안 되면 안분계산 안 해도 된다 했죠.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안분계산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문제 보면 1번에 매입세액이 얼마이면서 500만 원이면서 500만 원이기 때문에 면세 비율이 5%가 안 되더라도 안분계산은 해야 합니다. 문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매입세액 5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에 대한 거, 면세 비율 5% 미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답은 1번이겠고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정산에 살펴보셨고 납부세액 재계산으로 넘어가 볼 텐데 안분이나 정산에서 핵심적인 건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을 때 이 면세에 관련된 부분, 면세에 관련된 내용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면세 비율에 의해서 총 공급가분의 면세 공급가에 계산된 면세 비율만큼 부가세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분과 정산 이후에 따라오는 납부세액 재계산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을 했어. 즉 과세, 면세 나누어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재계산,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하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얘기하는 정액법, 정률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에서 감가상각 자산은 세법에서 체감률,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 자산은 25%에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합니다. 점점.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했을 때만 재계산합니다. 자, 납부세액 재계산은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어야 돼. 두 번째, 면세 비율이 5% 이상이 변했을 때만 하게 됩니다. 자, 공통매입세 기준에서 체감률, 이 체감률에 과세기간된 경과수를 곱해서 1 마이너스 비율을 계산하고요. 그게 정감된 면세비율입니다. 면세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비율을 비교를 한번 해보죠. 과세와 면세를 구분했을 때 첫 번째 경우는 과세가 70이고 면세가 30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가 60에 면세가 40이다. 지금 면세비율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공제 불가능한 면세비율이 원래는 30이었는데 40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직전기 바로 앞에 면세비율은 30이었는데 당기의 면세비율이 40으로 면세비율이 30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40으로 10%가 증가했습니다. 지금처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고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이 했다라고 한다면 납부세액을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 면세비율 5% 이상 증감했을 때 재계산해야 되는데 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이 안 되거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이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산에 체감률 적용한다. 이 체감률은 건물 구축물은 5%, 기타 자산 25%, 과세기간 한번 지날 때마다 가치가 5% 아니면 25%가 감소한다라고 했죠. 자, 문제는 이건데 면세 비율이 증감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면세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우리는 30이던 면세 비율이 40으로 커졌어요. 과세는 공제가 되지만 면세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면세비율이 커졌다라는 건 공제 못 받는 금액이 못 받는 부분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면세비율이 증가하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증가합니다. 매입세액인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줄면서 자산으로 기계장치나 피품, 건물 이런 자산으로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면세비율이 감소했다, 과세가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감소해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안분이나 정산에서 면세비율에서 뭘 정리했냐. 면세에 해당하는 건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면세 비율이 달라지면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그걸 다시 계산하는 걸 납부세 재계산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도 얘기 드렸는데 앞서 살펴본 안분,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은요. 이론에서만 정리하기엔 사실은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이건 실무, 실습과 연계되어야 내용 이해가 훨씬 빠른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핵심적인 건 면세에 관련된 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걸 위해서 과세랑 면세랑 같이 쓴 이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 비율을 계산해서 면세 쪽은 공제 못 받는 걸로 처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 매입세액의 마지막 5번째 내용은 기타 공제 매입세액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나 자격시험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건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분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 신고서 수기 작성 파트에서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다룰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안됩니다. 아니, 예정 안됩니다.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아니고 확정 신고할 때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에서 만원, 많이 깎아주면 좋은데 만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납세자가 직접 해도 된다라는 건 회계사무소에서 대리 신고하는 경우도 전자신고라면 만원을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그 환급세액에 만원을 가산해서 즉 매입세액의 금액을 만원을 더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예정신고 때는 안 되고요.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기본적인 그 밖에 경감 공제란은 18번 란이 있고요. 이 18번 안에 보면 54번 란에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세액 공제라고 해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만원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이 54번 안에 우리가 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서 전자신고를 뭐 체크한다고 자동 만원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내가 전자신고한다면 이렇게 만원을 직접 신고서에 작성하셔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인데요. 우리가 매출할 때 신용카드로 혹은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하면 일정 부분 부가세 공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이 세무 2급이나 뭐 TAT 2급 이런 자격, 실무 위주 자격시험 준비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습을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는요. 법인이나 매출액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격시험에 중심이 안 돼서 학습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법인하고 10억 이상의 개인사업자,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작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공제되는 금액이 신용카드로 매출하게 되면 매출한 금액의 1.3%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가 되고요. 만약에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 즉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일정 금액까지만 공제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신고서에 보면 이 신용카드 매출 발행 공제는 19번 란에 나오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카드 매출 처리하면 19번 란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도 10억 이하일 때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정도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1.3% 1,000만원 한도라는 건 일반 자격시험의 실무가 아니라 이론시험에서도 간혹 물어보는 내용이긴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 일반인 개인사업자들이 카드로 매출하면 세액공제를 조금 해준다 정도는 참고로 체크해 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라고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마찬가지 신용카드처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 혹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4,800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저기도 마찬가지 법인은 없죠. 법인은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 비해서 법인 자체 세율도 조금 낮고 감면 혜택이 많아서 이런 짜잘한 공제는 안 해주나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3억 미만의 개인사업자와 4,800 이상의 간이과세자의 대상인데 저희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일반 영수증 발행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4,800만원 공과에 4,800 초과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그 경우에 전자를 발행하게 되면 발급 건수당 200원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즉 18번 란 안에 보면 55번 란에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라는 부분이 부가세 신고서 양식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한번 살펴보죠. 신고세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볼 텐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감안해서 매입보다 매출이 더 크다 혹은 매입이 더 크다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 매입보다 매출이 작다,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클 때는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을 해주지 않고요. 확정신고 시에만 환급세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정 때 1기라면 1기 예정 때 신고해서 마이너스가 떴다면 돌려주지 않고 그걸 그대로 있다가 확정신고 때 차감하는 형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저희 신고서에 보면 21번 안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환급이 발생했다. 그 환급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할 때 21번의 금액을 작성해서 납부세액에서 차감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물론 환급에 대해서는 따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정고지라는 것도 있는데, 원래 부가가치세는 예정 때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확정 때도 신고하고 납부도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죠.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하고 4번 납부를 합니다. 예정에 대한 예정신고, 예정에 대한 납부, 확정신고, 확정에 대한 납부 4번 신고, 4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 예정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과세기한은 공가액이 1억 5천이 되지 않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50%를 정부가 고지를 합니다. 저희 집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처럼 고지서가 날라와서 그 고지서에 있는 금액만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건데, 직전 과세기간의 50% 징수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걸 우리는 예정 고지 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개인사업자는 납부는 4번인데 신고는 2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정 때 신고 안 하고 납부만 한다. 예정 때는 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기 때문에 신고는 2번만 하지만 납부는 4번을 한다라는 경우인데,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한다. 우리가 좀 살펴볼 이 내용인데요. 예정 고지는 직전 과세 기간에 몇 프로를 고지를 해? 50% 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거예요. 33.333? 안 된다. 그때는 예정 고지가 아니라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이 안 되는데 50% 내라, 미리 내라, 많이 내는 거니까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조기 환급을 신청할 때도 예정 고지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고 나오죠. 신고 납부가 의무는 아니고요. 선택입니다.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다. 네, 3분의 1이 안 되거나 조기 환급에 해당할 때는 예정 때 일반 개인사업자도 고지 납부가 원칙이지만 신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예정 고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신고 납부 관련해서 납부 파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서 하단에 보면 예정 고지 세액이 22번 안에 있는데, 이 예정 고지는 일반적인 법인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신고서란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이론적으로 저희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고 뒤쪽에서 신고서 수기 작성 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조금 자리 잡힐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입세액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납부 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연결되는 내용으로 학습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매입세 관련 내용에서 궁금한 점은 추가적으로 질문은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질문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